어머니, 저희 부부는 오늘부로 처가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저희 찾지 마세요. 남편 강민은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비명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전화를 끄는 강민은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하나하나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15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몰아주던 그 자리에서 남편은 어떤 항의도 없이 깊은 침묵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분노를 사귀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무서운 계획이 시작되는 침묵이었습니다. 7년 동안 무급일꾼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과연 어떤 반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남편이 몰래 챙긴 검은 수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숨겨진 딸이라는 그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날 저녁 시댁 거실의 공기는 유난히도 무거웠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 위로 차갑게 떨어지던 그 거실에서 시아버지는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 두 개를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강남의 어느 아파트 주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각각 15억 원짜리 아파트의 등기 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봉투 하나를 둘째 아들에게 또 하나를 막내딸에게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식탁 끝자리에 앉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나는 이 집 장남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명절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고 시어머니 김여사의 잔심부름을 도맡았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산은 그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두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여사가 봉투를 톡톡 두드리며 흐뭇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둘째야, 막내야. 이제 너희는 집 걱정 일랑 싹 잊고 살아라. 부모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해주는 집이 요즘 세상에 어디 흔한 줄 아니.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다. 그 말에 시동생이 봉투를 손에 쥐고 흔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형은 뭐 장남이라고 어디서든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야. 안 그래 형. 시누이도 질세라 봉투를 가방에 쏙 넣으며 입꼬리를 비죽 올렸습니다. 맞아. 우리 오빠가 원래 이런 거 욕심 부리는 사람이야 어디. 큰오빠는 속이 깊어서 이런 거에 서운해하고 그럴 사람 아니잖아. 그치 오빠. 나는 그 순간 옆에 앉은 남편 이강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강민의 턱 근육이 한번 꿈틀거렸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지고 무릎 위에 올린 두 주먹이 서서히 단단하게 쥐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항의도 어떠한 서운함의 표시도 없이 그저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는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언가가 강민의 안에서 굳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마지막 말을 못했습니다. 강민이 너는 큰아들 아니냐. 너야 다 알아서 잘하는 놈이니까 내가 따로 걱정을 안 한다. 대신 동생들 아직 어리고 자리 잡으려면 멀었으니까 형으로서 옆에서 좀 챙겨주고 그래라. 알았지. 강민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강민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나는 그 뒤를 따라 시댁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적막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동안 나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7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흘린 땀과 시어머니 앞에서 삼킨 모욕이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비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어떻게 거기서 한마디를 안 해? 우리가 그 집에서 7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명절마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는데, 당신은 분하지도 않아. 내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갈라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강민은 정면만 바라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강민의 옆 얼굴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새벽이 올 때까지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보았습니다. 강민이 안방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 명의로 된 예금 통장과 인감 도장, 그리고 평소 강민이 깊숙이 보관해두던 손바닥만한 검은 수첩이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시댁의 자산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묵 속에서 강민이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눈을 뜬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강민이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 2개를 펼쳐놓고 우리의 옷가지와 귀중품을 빠른 손놀림으로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침 대바람부터 짐은 왜 싸? 내가 놀라서 묻자 강민이 짐을 챙기던 손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강민의 눈빛은 어젯밤과 달리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집에서 나간다. 당신 친정으로 들어갈 거야. 짐 챙겨.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친정으로 들어가다니.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렇게 막 정해? 강민이 캐리어 지퍼를 거칠게 잠그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막 정한 거 아니야. 나 어젯밤에 한숨도 안 자고 다 생각했어. 당신이 그 집에서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두 눈으로 다 봤어. 더는 못 봐. 이제 그 사람들 비위 맞추는 거 오늘로 끝이야. 그러고는 강민은 거실로 나가 본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강민은 짧고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는 오늘부로 처가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찾지 마세요. 수화기 너머로 김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이놈이 지금 미쳤나? 재산 좀 안 떼어줬다고 부모를 버리겠다 이거야. 너 그 처가 것들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당장 안 기어들어와. 이 불효막심한 놈아. 강민은 그 비명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은 강민은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하나하나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의 번호가 차례로 차단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그 손길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강민의 그 깊은 침묵은 분노를 사귀는 침묵이 아니라 이 집안과의 인연을 끊어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침묵이었다는 것을요. 강민의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곧바로 현관으로 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새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고는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살던 전셋집을 급하게 내놓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래도 괜찮겠어. 이렇게 다 끊어버려도 나중에 후회 안 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강민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해. 나는 오히려 진작 이렇게 못한 게 후회돼. 이제부터는 당신이랑 나, 우리 둘만 보고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미리 불러둔 콜밴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차에 싣고 정든 신혼집을 뒤로 한 채 나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강민은 평소 쓰던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오직 급한 일에만 쓰는 업무용 서브폰 하나만 켜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우리는 친정집 마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잔뜩 싣고 불쑥 찾아온 딸 내외를 본 친정아버지 강노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왔으면 됐다. 무슨 사정인지는 차차 듣자. 일단 들어와라. 밖이 춥다. 친정엄마도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뛰어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사위 강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방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아이고 강서방, 얼굴이 어쩌다 이렇게 반쪽이 됐어. 자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무 말 말고 어서 들어와서 따뜻한 데 좀 누워. 내가 얼른 밥 차릴 테니까. 나는 시댁에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온기에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강민이 켜둔 업무용 서브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동생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장남 부부를 조롱하는 비웃음 가득한 문자였습니다. 강민은 그 화면을 슥 보고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휴대폰을 엎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조용히 열었습니다. 나는 강민의 옆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민은 과거 시댁 회사 일을 도우며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폴더별로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빼돌린 흔적, 장부에 적히지 않은 돈의 흐름이 담긴 파일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다 뭐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어.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강민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나는 알아. 회사 일 도울 때부터 다 봐뒀어. 언젠가 이게 칼이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온 것뿐이야. 그때 친정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노인은 사위의 굽은 등을 한참 바라보더니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서방,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잠깐씩 쉬어가는 길목이 있는 거다. 당분간은 아무 생각 말고 여기서 몸도 마음도 푹 추스르거라. 이 집은 자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강민은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나 장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 대접 받는 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노인은 사위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강민은 다시 자리에 앉아 업무용 서브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안에 남아있던 메신저 계정마저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시댁과 이어진 마지막 연락의 끈까지 완전히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친정집 마당의 감나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 속에서도 나는 강민의 굳은 옆벌구를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처가에 정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정집 마당에는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되는 아침,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밥을 먹는 저녁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강민도 조금씩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한구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친정엄마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지던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요란한 발길질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남 부부라는 공짜 일꾼이 사라진 것에 분이 머리 끝까지 오른 시어머니 김 여사가 기어이 친정집 주소를 알아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이 집이지. 내 아들 홀려간 그 집이 바로 여기지. 김 여사는 친정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기 사람 없어. 내 아들 당장 내놔. 멀쩡한 장남이 처가에 홀려서 천륜을 저버렸다. 동네 사람들 다 들어보소. 이런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골목길 여기저기서 창문이 열리고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그릇이 달그락거릴 만큼 손이 떨렸습니다. 친정아버지 강노인이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강노인은 흥분하지 않고 정중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이렇게 찾아오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랬습니까? 일단 고정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아이들 일은 아이들끼리 풀게 두는 게 도리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강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도리, 지금 나한테 도리를 따져. 멀쩡한 남의 집 장남을 꾀어다가 부모랑 의절시켜놓고 무슨 낯짝으로 도리 운운하나. 당신이 우리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었어. 강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끝내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이웃 어른들이 김 여사를 양쪽에서 붙잡고 만류한 끝에 김 여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김 여사는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데리고 나와 강민의 직장을 번갈아 찾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회사 로비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불효자 부부라고 큼지막하게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우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 로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시동생을 끌어내는 와중에도 시동생은 내 부서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동생의 거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형수,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형수 회사 생활 아주 끝장을 내줄 테니까 내가 이 회사 사람들한테 형수 얼굴 다 알려줄 거야. 똑똑히 들었지. 나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회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 회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손끝만 떠는 나 자신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결국 나는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나를 지켜보던 강민이 어느 밤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원아, 회사에 휴직계네. 당분간 푹 쉬어. 당신 이러다 정말 쓰러진다.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 당신도 회사 다녀야 하잖아. 강민이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오늘 사직서 냈어. 나는 깜짝 놀라 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한 직장을 왜 그만둬? 강민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저 사람들하고 제대로 싸울 거야.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 회사 다니면서 어설프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퇴직금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미천으로 묶어둘 거야.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어. 강민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단단한 눈빛을 보며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강민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은 곧 시댁에도 전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비웃었습니다. 돈줄이 마르면 결국 제 발로 기어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들은 오히려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친정집 주변에 낯선 사내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법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고용해 친정집 골목 어귀에 상시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이 대문을 나설 때마다 졸졸 따라붙었고 휴대폰을 들이대며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낯선 사내가 나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 식탁에 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이 끝없는 괴롭힘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밤중이었습니다. 잠을 자던 우리는 마당에서 들려온 둔탁한 소리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담장 너머로 정체불명의 오물을 마당 안으로 던지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마당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친정엄마가 가슴을 부여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가 무슨 죄를... 친정엄마는 말을 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극심한 공황 증세였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친정엄마를 보며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민과 친정아버지가 황급히 달려와
친정엄마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골목에 잠복해 있던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범죄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금세 풀려났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사내들은 다시 친정집 골목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방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는 장모를 바라보던 강민의 눈빛이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강민의 두 눈에 서늘한 불꽃이 일었습니다. 강민은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여기까지군.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죄책감 하나 없는 사람들이야. 더는 안 봐줘. 끝까지 가서 완전히 끝장을 내야겠어. 나는 강민의 그 낮은 목소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읽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겨 나올 때 가져온 그 검은 수첩을 펼치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수첩에는 시댁이 소유한 상가 건물의 장부에 적히지 않은 돈의 흐름과 세금을 빼돌린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은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 외장하드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불빛에 비친 강민의 얼굴은 더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분노가 단단하게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나는 강민의 옆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걸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 저쪽은 돈도 많고 사람도 많잖아. 강민이 외장 하드에 자료를 옮기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아,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일수록 약점도 큰 법이야. 저 사람들이 그 큰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지 나는 다 알아. 정당하게 모은 돈이 아니야. 나는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 거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점 흠잡힐 것 없이. 다음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강민은 외장 하드를 가방에 넣고 길을 나섰습니다. 강민이 향한 곳은 조세와 가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강민은 그곳에서 가장 실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 자신이 가진 자료를 보여주고 자문을 구할 작정이었습니다. 강민이 집을 나서기 전 나는 현관에서 강민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조심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식구 지켜줘서. 강민이 내 손을 마주 잡으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기는 당신이 내 가족이고 장인 장모님이 내 부모님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똑똑히 알게 해줄 거야. 강민의 뒷모습이 새벽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강민은 시댁 식구들이 가장 두려워할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치밀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귀를 서성이던 낯선 사내들도 한밤중에 날아든 오물도 이제는 그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시댁의 횡포로 우리 가족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민이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골목 어귀에서 한 여성이 우산을 받쳐든 채 강민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 차림에 흐트러짐 하나 없는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이 의아한 눈빛으로 걸음을 멈추자 여성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강민 씨 맞으시죠?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박수연입니다. 그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강민은 평소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강민의 굳은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누구 만났어? 강민은 거실 식탁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주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 박수연이라는 변호사인데 듣고 나면 당신도 놀랄 거야. 강민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수연은 큰 자본력을 갖춘 대형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도 멀쩡히 살아있는 시아버지가 오래전 밖에서 낳아 기른 숨겨진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시아버님한테 그런 딸이 있었다고.
강민이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어릴 때부터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채 살았대. 시어머니랑 시동생들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자랐다는 거야.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복수를 준비해 왔다더라고. 수연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같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수연이 직접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수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냉철해 보였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오랜 세월 눌러온 상처가 고여 있었습니다. 수연이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강민 씨가 가진 자료, 제가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재산을 불려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수연은 시부모가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15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무리하게 미리 물려주는 과정에서 마땅히 내야 할 막대한 세금을 빼돌린 정황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탁자 위에 서류를 한 장씩 펼쳐놓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증여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이에요.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자금 출처도 깨끗하지 않아요. 여기에 아버지가 아니 그 사람이 차명 계좌로 굴려온 돈의 흐름까지 더해지면 그 집안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수연이 시아버지를 가리켜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데서 그녀가 짊어진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 강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강민 씨, 저와 손을 잡으시죠. 강민 씨가 가진 그 집안의 이중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을 저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무너뜨릴게요. 단 한 군데도 빠져나갈 구멍 없이. 강민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시댁의 비밀 회계 장부와 돈 세탁 내역이 고스란히 담긴 외장 하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수연의 손에 건넸습니다. 수연 씨, 이걸로 부족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더 찾아낼게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줄 겁니다. 수연이 외장 하드를 받아들며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기다려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결연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 강민과 수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은 검은 수첩에 적힌 정보들을 토대로 시댁이 숨겨둔 또 다른 차명 계좌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수연은 그 자료들을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로 다듬어 갔습니다. 두 사람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만든 것은 시댁 식구들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그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이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연은 시아버지를 상대로 자신을 친자식으로 인정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거기에 더해 수십 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는 소송까지 함께 접수했습니다. 같은 날 수연은 강민이 건넨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빼돌린 정황과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숨긴 혐의를 국세청 본청에 정식으로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과 국세청의 대대적인 조사 통보가 같은 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숨겨진 딸의 소송장과 들이닥친 세무조사관들 앞에서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서늘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국세청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빼돌린 거액의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시동생과 시누이 앞으로 막 넘어갔던 15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에 즉시 압류 조치를 내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세무서의 압류가 떡하니 걸리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한도 끝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아파트에 압류가 걸리자 은행은 곧바로 빌려준 돈을 전부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빼돌린 세금에 대한 어마어마한 추징금과 대출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압박이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시댁의 돈줄은 완전히 끊겨 버렸습니다. 호화롭던 그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강민은 수연을 통해 시댁 본가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숨겨진 딸의 존재를 끝까지 감춰온 시아버지, 불법 증여를 주도한 시어머니, 그리고 다 가진 줄 알았던 아파트를 빼앗길 처지에 놓인 시동생과 시누이가 거실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그 여자를 밖에서 낳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엄마가 욕심부려서 무리하게 집을 넘긴 게 문제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머리채를 붙잡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위세등등하던 가족이 돈 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친정집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돈줄이 끊긴 시어머니가 심부름센터에 줄 돈마저 막히자 골목 어귀를 서성이던 낯선 사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한밤중에 날아들던 오물도 우리를 따라붙던 카메라도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마당에 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강민이 마당으로 나와 내 곁에 섰습니다. 나는 강민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나가는 거야. 강민이 멀리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 거야. 우리를 그렇게 짓밟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쌓아 올린 죄에 깔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지원아. 나는 강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의 사슬이 한마디 한마디 끊어지고 있음을 나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던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괴롭힘은 멈췄지만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막막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나는 휴직 중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이 슬그머니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친정아버지 강노인이 낡은 트럭 열쇠를 챙겨들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강서방 지원아, 따라 나와라. 보여줄 게 있다.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은 동네를 벗어나 인근 외곽의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에서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과수원이었습니다. 잘 익은 사과와 배가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이 가을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거대한 과일나무 군락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우리 거예요. 내가 놀라서 묻자 강노인이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이 손으로 키운 나무들이다. 이만한 사과랑 배는 어디 내놔도 안 빠진다. 그러고는 아버지는 과수원 한쪽 창고 구석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 아래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세월에 누렇게 바랜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내 강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강서방, 내가 젊었을 적에 서울 유명한 제과점에서 수석 제빵사로 일했다. 그때 밤낮 없이 연구해서 만든 비법들이 다 이 안에 적혀 있어. 강민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빵과 과자, 크림을 만드는 비법이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품고 살아온 보물이었습니다. 강노인이 강민의 어깨를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과수원에서 나는 최고급 과일하고 이 비법 노트 둘 다 자네한테 물려주마. 그러니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이걸로 디저트 장사를 한번 해봐라. 사내 자식이 한번 넘어졌다고 주저앉으면 못 쓴다. 강민은 노트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민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이 귀한 걸 어떻게 저한테, 귀하기는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평생 간직한 거다. 자네가 내 아들 아니냐? 그 말에 나도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 그렇게 매달려도 받지 못했던 인정과 사랑을
친정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수원 한가운데서 셋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로 얼룩졌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일구겠다는 굳은 다짐이 가슴속에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을 모았습니다. 강민의 퇴직금과 내가 그동안 모아둔 예금,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평생 부어온 적금까지 해지에 보탰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이 꼭 우리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업을 시작할 첫 미천을 겨우 마련했습니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과수원 모퉁이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저온 창고를 작업실로 쓰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묵은 먼지를 쓸어내고 곰팡이 쓴 벽을 닦고 직접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손수 꾸민 그 작은 작업실에서 우리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빵 기술을 배우는 일이 가장 큰 산이었습니다. 강민은 한 번도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사위를 혹독하게 가르쳤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아직 사방이 캄캄한 시간에 강민을 깨워 작업실로 데려갔습니다. 반죽은 정성이다. 대충 치대면 빵이 그걸 다 한다. 다시 해. 아버지의 불호령이 작업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민은 밀가루 반죽을 수백 번 치대고 뜨거운 오븐 앞을 떠나지 못한 채 빵 굽는 법을 몸으로 익혀 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오븐에 손을 대어 화상을 입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터져 쓰라려도 강민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나는 강민의 갈라진 손에 약을 발라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손이 이게 뭐야? 강민이 빙긋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집에서 마음고생하던 거에 비하면 이건 행복한 고생이지. 걱정 마. 나 점점 늘고 있어. 나는 묵묵히 빵을 구워내는 강민에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모습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어 강민의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반죽을 치대는 모습, 화상 입은 손으로 오븐을 여는 모습, 실패한 빵을 보며 한숨 짓는 모습을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나는 그 영상들을 직접 편집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대기업 다니다 그만둔 부부가 과수원에서 빵 굽기에 도전한다는 진솔한 사연을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보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영상은 조금씩 알고리즘을 타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과수원을 한 바퀴 돌며 상처 하나 없이 당도가 가장 높은 특상품 과일만을 골라냈습니다. 그렇게 고른 과일을 정성스레 씻어 사위의 작업대로 날라주었습니다. 강서방, 오늘 사과가 아주 꿀이야. 이걸로 만들면 맛이 안 날 수가 없어. 친정엄마의 그 따뜻한 응원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뼈를 깎는 시행착오가 이어졌습니다. 실패한 반죽을 수백 번 내다 버렸습니다. 크림 배합이 맞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만든 날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강민이 마침내 한 가지 작품을 완성해냈습니다. 갓 구운 과일 타르트를 한 입 맛본 친정 아버지가 한참을 말없이 음미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이거다. 내가 평생 만든 것 중에도 이만한 게 없었어. 강서방, 자네 해냈구나. 평생 제빵 외길을 걸어온 아버지가 혀를 내두르며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수원의 신선한 과일과 비법 크림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시그니처 과일 타르트가 마침내 세상에 나왔습니다. 강민과 나는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무렵 우리가 올린 SNS 영상의 조회수가 수백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에는 도대체 언제 파느냐, 가게가 어디 있느냐를 묻는 사람들의 문의가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 타르트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매장 위치 좀 알려주세요. 두 분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문의를 보며 우리는 확실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이렇게나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진짜 가게 한번 차려보자. 내가 들뜬 목소리로 말하자 강민이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제대로 시작해보자. 우리 힘으로. 우리는 남은 창업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작업실로 쓰던 창고 앞 공터에 조립식 판매 부스를 세우고 손님들이 앉을 간이 테이블도 몇 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을 찾아가 정식으로 매장 영업신고를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저녁, 우리는 손수 만든 간판 하나를 창고 앞에 내걸었습니다. 강신의 과수원 베이커리. 소박하지만 우리 가족의 눈물과 땀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보던 친정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며 강민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강신혜라, 이름 한번 잘 지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안 가게구나. 가족 모두가 간판 아래 모여섰습니다. 가슴 벅찬 첫 영업을 앞두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정식으로 여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은 7시, 우리는 매장 문을 열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과수원 초입의 좁은 흙길 도로를 따라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SNS 영상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었습니다. 그 줄은 수백 미터에 걸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라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좀 봐. 정말 우리 빵 먹으러 이렇게 멀리까지 왔어. 강민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흙길을 가득 메운 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부터 기다린 사람들이야. 한 분도 그냥 못 보내. 어서 시작하자. 강민이 새벽 내내 구워낸 수백 개의 타르트와 천연 발효빵이 진열대에 가득 놓였습니다. 매장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빵은 그야말로 날개에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문을 연 지 단 1시간 만에 준비한 빵이 전량 품절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처 사지 못한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우리는 급히 추가로 빵을 굽기 위해 오븐을 쉴 새 없이 돌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까지 발벗고 나섰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갓 구운 빵을 포장했고 친정 엄마는 손님들을 안내하며 줄을 정리했습니다. 온 가족이 정신없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전수해준 비법 크림의 깊은 맛과 갓 단 과일의 신선함이 어우러진 타르트는 손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크림이 입에서 살살 녹아요. 과일이 진짜 싱싱하네요. 이거 사 먹으려고 2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손님들의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가게는 그날로 지역 포털 맛집 검색 1위에 올랐습니다. 늦은 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매장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지친 우리 부부는 계산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포스기에 찍힌 첫날 매출액을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우리가 하루에 이만큼을. 강민도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강민이 나를 와락 끌어 안았습니다. 지친 몸을 서로에게 기댄 채 우리는 성공에 대한 안도감과 벅찬 감격에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신의 과수원 베이커리는 날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이 늘어서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말이면 한정판으로 내놓는 빵의 번호표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과수원 입구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상파 방송의 맛집 소개 코너에 우리 매장이 방영되었습니다. 화면 속에 펼쳐진 과수원 풍경과 갓 구운 빵의 모습에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백화점 식품관들로부터 팝업 스토어를 열어달라는 제안과 전국에 체인점을 내자는 제안이 줄을 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정산을 마친 우리 가족은 친정집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지난날을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강민이 그날 번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와 친정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첫 달 번 돈입니다. 다 받으세요.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진작 무너졌습니다. 강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한사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 사람아, 이걸 왜 나한테 줘? 자네가 새벽마다 손에 화상 입어가며 번 돈인데 도로 넣어도. 아닙니다.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아버님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친정아버지는 강민의 두 손을 꼭 잡고 사위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강서방. 자네 같은 사위를 둔 게 내 평생 복이다. 장인과 사위가 부둥켜하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손님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과수원 주변에 인접한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 넓은 땅 위에 손님들이 쉬어갈 야외 방갈로를 짓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 테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게는 단순히 빵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아와 하루를 보내고 가는 힐링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님들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빵을 먹으며 과수원의 가을 풍경을 즐겼습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나에게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일군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준비도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맛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만의 과일 가공 제빵 기술에 대한 특허권과 고유한 상표권 등록 절차를 빈틈없이 마쳤습니다. 이제 강신의 과수원 베이커리는 누구도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다정하게 가게를 꾸려가는 모습과 친정 식구들과 끈끈하게 서로를 돕는 이야기는 한편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우리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손님들의 두터운 신뢰까지 함께 얻었습니다. 어느 밤 정산을 마치고 거실에 앉아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던 나는 문득 강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네. 통장에 이렇게 돈이 쌓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강민이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나는 다른 게 더 좋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를 누구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다 이겨냈다는 거. 그게 제일 값진 거야. 나는 강민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에 쌓여가는 돈의 액수보다 시댁에서 받았던 그 부당한 차별의 상처를 오롯이 우리 힘으로 치유해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든든한 지지와 사랑 속에서 매일 빵을 굽는 일상은 과거의 고통을 까맣게 잊게 해줄 만큼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새벽마다 풍겨오는 갓 구운 빵 냄새, 과수원 가득 울려 퍼지는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족의 다정한 목소리.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온 더할 나위 없이 찬란한 현실이었습니다. 챕터 6 진짜 가족. 그날도 우리는 다음날 영업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매장 유리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숨겨진 딸 수연의 소송과 국세청의 추징금 폭탄을 견디지 못해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이었습니다. 한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초췌한 얼굴을 한 시어머니가 매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강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아, 제발 이 어미 좀 살려다오. 밀린 세금만 좀 내주면 된다. 너밖에 없어. 네가 우리 장남 아니냐. 시동생도 피눈물을 흘리며 강민에게 매달렸습니다. 형, 나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당장 빚 갚을 돈 좀 내놔. 형은 이렇게 잘 살면서 동생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나는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우리를 그렇게 짓밟던 사람들이 이제는 매장 바닥에 엎드려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강민이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손 놓으세요. 그리고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어머니가 발들일 곳이 아닙니다. 강민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애원하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더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매장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은 망덕한 놈. 부모가 죽어간다는데 모른 척해. 다 부숴버릴 테다. 진열대에 놓인 빵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거절당해 이성을 잃은 시동생이 카운터로 달려들었습니다. 시동생은 주먹으로 카운터 유리를 내리쳐 박살냈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다 형수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형을 꼬드긴 거잖아. 시동생이 나에게 손을 뻗치려는 찰나였습니다. 강민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시동생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나는 그 틈에 카운터 아래 미리 설치해둔 비상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비상벨 소리가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파출소 경찰관들이 매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매장 기물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려 한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그 자리에서 제압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마침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스마트폰을 들어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가면서도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악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천벌받을 것들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음 한구석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마저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습니다. 강민 씨, 알려드릴 게 있어요. 국세청 압류로 경매에 넘어간 그 아파트 2채, 제가 결국 헐값에 낙찰받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15억 원을 호가하던 그 아파트 2채를 수연이 경매에서 헐값에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은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 멸시받으며 복수를 준비해온 수연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는 강민과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끔찍했던 악연의 고리가 완벽하게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은 마당에 서 계시던 친정 아버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강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 일어나게. 강노인이 놀라 강민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강민이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의 눈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받아주십시오. 제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아버님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절은 그 은혜에 대한 절입니다. 강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사위를 바라보다가 강민의 등을 호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자네 마음 다 안다. 이제 됐다. 다 지나갔어. 선선한 바람이 부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카페 휴무일을 맞아 과수원 한가운데 잔디밭에서 작은 정원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정 깊은 이웃들만 초대한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사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한 상을 차려냈습니다. 강서방, 많이 먹어.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지. 우리가 일군 거 다 같이 누리자고. 친정엄마의 그 말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강민이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절에 처가 식구들이 저를 친아들처럼 품어주셨습니다. 핏줄이라는 사람들에게는 받지 못한 사랑을 여기서 다 받았습니다. 저는 남은 평생을
이 가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강민의 말이 끝나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가만히 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득 7년 전 시댁 거실에서 강민이 지키던 그 깊은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강민의 침묵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민의 곁에는 따뜻한 웃음과 든든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온기는 그날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핏줄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의 굴레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존중과 희생으로 맺어진 끈끈한 인연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 두 손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따스한 가을 석양이 과수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잘 익은 사과와 배가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나는 강민의 손을 그리고 친정 식구들의 손을 차례로 꼭 잡았습니다. 지나온 길은 멀고도 고통스러웠지만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벅찬 희망을 가슴에 품은 채 우리는 눈부신 노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장남의 아내라는 이유로 모든 희생을 떠안았던 강지원과 침묵 끝에 가족을 지키기로 결심한 이강민의 이야기였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짓밟던 시댁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죄의 무게에 스스로 무너졌고 아무 조건 없이 딸 내외를 품어준 친정 식구들은 그 사랑으로 새로운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같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부당한 대접을 받으며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강지원과 이강민처럼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 곁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